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상징적이고 두려웠던 기관총 중 하나인 MG-42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히틀러의 원형 톱으로 불립니다. 인상적인 발사 속도와 전장에 미치는 파괴적인 효과로 인해 무서운 명성을 얻은 무기입니다. MG-42를 조작하는 임무를 맡은 군인들의 업무는 전쟁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이 무기는 파괴적인 공격력을 제공했지만 적의 저격수, 탱크, 포병의 주요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관총수의 수명은 극히 짧았습니다. 기관총의 독특한 소리로 그들의 위치가 금방 파악되었기 때문에 적의 집중적인 포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위치를 바꿔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신체적 위험 외에도 심리적 부담도 엄청났습니다. D-Day나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의 인력 공세와 같은 격렬한 전투를 겪은 많은 MG-42 사수들은 단 몇 초 만에 엄청난 사상자를 낸 데에 대한 괴로움으로 깊은 정서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부 군인들은 기관총 뒤에서 목격하고 저지른 엄청난 인간적 파괴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독일 보병의 궁극적인 무기, 인상적인 MG-42. MG-42로 더 잘 알려진 마신의 갱게베오 42는 독일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범용 기관총 컨셉의 마지막 개발품으로 바로 전작인 MG-34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연합군 병사들에게 악몽의 시작을 의미했고 미국의 기관총 설계 우선순위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미군 전투병들에게 MG-42는 튀니지에서 이 무기를 처음 접한 날부터 유럽에서의 전쟁 마지막 날까지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전 모델인 MG-34가 분당 약 900발의 빠른 발사 속도를 가진 반면 MG-42는 분당 평균 약 1200발의 빠른 발사 속도를 보였습니다. 폭발의 충격적인 속도는 군인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총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위협적인 청각적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히틀러는 정역전을 통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정역전은 짧은 전역을 매우 빠르게 전진시키며 기계화 전차 대대를 선봉으로 삼아 번개처럼 빠른 전투를 벌이는 전술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참호로 구획된 공간에 초점을 맞춰 기관총 진지를 배치하여 무인지대를 휩쓸 수 있는 엄격한 전투 위치를 만들었던 방식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독일이 정역전 전술을 개선하면서 빠른 징역에 맞춰 더 가벼운 기관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가볍지만 무거운 MG-34와는 달리 옮기고 설치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MG-34는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하기 어려워서 기관총 한 자루를 만드는 데 150시간의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총통은 제국 엔지니어들에게 초당 20에서 25발이라는 무시무시한 발사 속도를 가진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강력한 기관총을 생산하는 과제를 맡겼습니다. 동시에 가능한 한 저렴하고 생산하기 쉬운 기관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히틀러의 팽창주의적 계획은 군대에 효과적이면서도 무엇보다도 저렴한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 위한 잘 정비된 인프라를 필요로 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기관총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기관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MG-34 설계를 약간만 조정하고 조립된 금속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 시간을 단 7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 잔혹하고 저렴한 기관총은 MG-40이라는 명칭을 받았지만 시제기의 이름은 MG-39였습니다. 이 기관총은 MG-34보다 훨씬 신뢰성이 높았고 빠르게 총열을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분당 1200발을 발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모든 연합군 기관총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볼트가 튀는 경향이 있어서 때로는 폭발이나 케이싱 걸림과 같은 치명적인 고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단 3년 만에 42만 3천 개의 MG-42가 생산되었고 이는 곧 나치 독일의 주요 살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무기와 적의 무기에 모두 조롱조로 별명을 붙였던 미군 병사들조차 이 무기에 더욱 사악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를
히틀러의 전기톱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군은 처음에 이를 뼈톱이라고 불렀지만 미군은 번역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연합군 고위사령부는 이 피에 굶주린 살인기계에 대한 소문이 군인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AGH-2의 성능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선전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들은 나치 기관총을 미군 무기에 비교하며 그 무기가 미군 무기보다 열등하다고 묘사하면서 그 무시무시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짖지만 물지 않는 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관총 자체의 무게는 바이포드를 포함한 11.57kg으로 AG-24보다 훨씬 가볍고 운반하기도 쉬웠습니다. 표준화된 접이식 바이포드는 총알이 퍼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구 근처 앞쪽에 장착하거나 균형점 근처 무기 중앙에 장착하여 사용 방법과 장소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스톡은 왼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어깨에 단단히 고정하여 안정감을 줍니다. MG42는 전쟁 초기의 교훈을 통합했습니다. 동부 전선, 가동부의 코킹 레버와 상단 커버 잠금 장치는 모두 사수가 북극용 장갑이나 막대기 또는 막대를 사용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맨살이 차가운 금속에 닿으면 동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 기능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MG42는 다른 기후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의 먼지와 흙은 MG34보다 MG42를 방해할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MG42는 완전 자동 모드로만 발사할 수 있었고 전투의 전면을 휩쓸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높은 연사율 때문에 숙련된 운용자에게도 단발 사격이 어려웠으며 3발을 넘지 않는 짧은 연사 능력은 일반적으로 훈련 기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무기는 총구에 반동 증폭기를 장착하여 반동으로 인한 후방 힘을 추가로 증가시켜 기능적 신뢰성과 발사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반동을 증폭하고 추진가스에서 생성된 압력에 의해 가해지는 후방력을 관리하고 동기화하는 것 외에도 반동 증폭 장치는 총구 덮개로 끝나고 배럴과 플래시 억제기를 위한 가이드 역할도 합니다. 죽음의 분대 MG42는 전장에서 이런 식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MG42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보병 분대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였으며 주요 화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분대는 분대장, 부사령관, 4민조 기관총조, 포수보조, 탄약 운반자, 소총수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MG42는 비행단의 중추이자 주요 화력이었고 모든 장비는 그 작동, 보호, 효과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수로 지정된 기관총수는 무기를 발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유지관리 업무도 맡았습니다. 그는 보통 대형의 중앙에 위치했고 권총과 50발을 담을 수 있는 탄약통과 함께 기관총도 휴대했습니다. 포수보조원은 항상 포수의 왼쪽이나 뒤에 앉아 각각 50발씩 들어있는 탄약통 4개와 탄약통을 재장전하기 위한 300발이 들어있는 탄약 상자를 운반했습니다. 그는 권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탄약을 공급하고 막힘을 해소하고 재장전하고 총신을 교체하고 전투 중 사수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관총 사수가 사망하거나 무력화될 경우 조수가 사수를 지정받게 됩니다. 대는 위에서 언급한 두 군인 뒤에 위치했으며 각각 300발이 들어있는 2개의 추가 탄약 상자를 운반하고 마우저 카비너 98K를 운반했으며 소총병들도 마우저 카비너 98K를 운반했습니다. 총검과 45발의 카트리지를 장착한 카르 98 소총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전투를 위해 추가 카트리지를 휴대했습니다. 소총병은 공격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기관총 사격을 엄호하며 적의 진지를 돌격했습니다. 분대장은 MP40 기관 단총을 장비했고 32발들이 탄창 6개를 휴대했습니다. 분대는 보통 벨트에 1800발 이상의 강력한 7.92cm 탄약을 휴대했는데 이는 소총에 사용된 카트리지와 동일하며 수류탄과 배낭처럼 운반할 수 있는 삼각대도 휴대했습니다. 분대장은 사수를 목표물로 안내하고 소총수와 공격 또는 방어를 조정하여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분대장이 사망하거나 무력화될 경우
부사령관이 분대장을 맡았으며 그런 경우 소대 사령부와 다른 분대와의 통신을 유지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MG-42는 삼각대나 바이포드에 장착하여 경기관총과 중기관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 엄호 사격 후퇴에서는 다른 병사의 등이나 어깨에 기대어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관총 소대는 10명으로 구성된 표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중형 및 중형 비행대대에서는 2개 또는 4개 비행대를 합친 경우도 있었으며 각 비행대는 MG-42 말 탄약 운반용 마차로 무장했습니다. 엄청난 반동 때문에 무기를 조작하고 제어하려면 강한 군인이 필요했습니다. 더 나쁜 점은 이 무기를 이동 중에 발사하는 것은 특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국방부는 기관총 사수들에게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제압 사격 훈련에도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5부터 7발의 짧고 통제된 연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격 훈련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기관총의 엄청난 반동에 마비되지 않고 전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격렬한 교전에서는 새로운 총신을 사용해도 발사 시간이 약 20초 정도에 불과했고 약 250발을 쏘고 나면 붉게 달아오른 총신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포수 보조원은 총 옆면의 걸쇠를 풀어 뜨거운 총신을 제거하고 새로운 총신을 삽입했습니다. 숙련된 승무원은 10초 이내에 이 과정을 완료하고 무기의 손상을 막기 위해 총열을 끊임없이 회전시켜 MG-42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은 독일군의 전술을 알고 있었고 기관총에 맞서 진격하기 위해 총이 교체되는 동안의 짧은 시간을 활용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MG-34에서 이미 사용된 가벼운 바이포드 덕분에 무기가 가볍고 엎드린 자세에서 쉽게 펼칠 수 있어 공격적인 기동에 이상적입니다. 무거운 삼각대는 주로 고정된 위치와 방어에 사용되었으며 안정적이고 정확한 사격을 제공했습니다. 정확한 광학 장치를 이용해 간접 사격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총을 효과적으로 경포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삼각대에는 총을 자동으로 펜 모션으로 움직이는 내장 장치가 있었습니다. 사전 설정된 범위로 사수 앞의 넓은 영역을 정밀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MG-42로는 보병용 외에도 하프트랙 전차와 사이드카가 달린 오토바이와 같은 차량에도 장착되었습니다. 또한 저공 비행 항공기에 대한 대공 무기로도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낮 동안 점프하던 많은 낙하산병을 격추시켰습니다. 하지만 MG-42 비행 중대의 일원으로 복무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기관총은 전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였지만 그 명성과 효과로 인해 적의 주요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팀은 포병 전차와 저격수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었고 적군 병사들의 동지들을 무찌른 뒤 항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발사할 때 나는 독특한 소리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소리는 적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만 몇 번 발사하면 분대의 위치를 드러냅니다. 이 때문에 승무원들은 전투 중에 주기적으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방어적인 위치에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랬고 이로 인해 포수와 지원병의 사상 자율이 높아졌습니다. 격렬한 전투를 목격한 분대는 단 몇 초 만에 희생된 엄청난 수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투 후에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병사들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동부전선은 MG-42가 적군의 인력 공격을 상대로 파괴적인 효과를 발휘한 또 다른 사례입니다. 독일의 기관총이 그들 앞에 시체를 쌓아 올리는 동안에도 스탈린의 군대는 막을 수 없는 물결이었습니다. MG-42는 전장을 넘어선 작전에서도 숨겨진 역할을 했습니다. 점령된 국가에서는 대규모 군중을 통제하고 압도 저항을 억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항운동에 대한 보복 작전에 자주 사용되었으며 종종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가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했는데 독일 순찰대에 대한 당파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약 25,500명의 민간인에게 총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독일군 병사는 직접 발포 명령을 거부했고 지휘관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반면 노획된 MG-42는 연합군, 특히 당파와 저항군에게 매우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무기는
게릴라전과 기습 공격 전술에 적합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노획한 MG-41을 역공학하여 T-24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려 시도했습니다. 이 총은 MG-5E와 유사했지만 미국은 분당 600발을 넘는 발사 속도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잦은 오작동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과열로 인해 프로젝트는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MG-42가 미국에 들어오게 된 과정에는 1등병 레너드 리니에츠키가 연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벨기에 메린 및 보안구역을 트럭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버려진 이상한 장치를 보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멈춰서는 안 되었지만 멈춰서서 버려진 MG-41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영어를 구사하는 독일인 수감자에게 담배 2갑을 뇌물로 주고 분해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리니에츠키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집으로 우편으로 보냈고 MG-42는 2016년 그의 아들이 박물관에 기증할 때까지 그의 가족이 소유했습니다. MG-42의 디자인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많은 현대 기관총에 영향을 미쳤으며 기술적으로 이 무기는 사소한 개선만 거쳐 MG-3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지만 MG-42의 소리에 대한 기억은 수십 년 동안 연합군 병사들의 악몽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대규모 병력이 MG-42 둥지가 있는 벙커로 직접 돌격해야 했습니다. 디데이와 같은 전투에서 노르망디 해변에 미군이 상륙했을 당시 단지 몇 개의 MG-42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나치 기관총의 잔혹한 악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침공 당시 오마하 해변에 주둔했던 독일군 병사 하인리히 세베를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는 기관총으로 약 13,000발을 발사하여 수백 명의 연합군 사망자를 냈습니다. 오마하의 짐승, 1,000명 이상의 동맹자를 살해한 하인리히 세베를로의 무시무시한 이야기. 미군은 오마하 해변 해안을 향해 진격을 시도했지만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난 총알 우박에 의해 격파되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여한 수십 명의 젊은이들에게 총알을 채운 것은 바로 MG-42 기관총의 위력이었습니다. 모래 언덕 반대편에는 오마하의 짐승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하인리히 세베를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치명적인 독일군으로 연합군 병사 1,00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하인리히 세베를로는 1923년 6월 23일 독일 메칭겐에서 태어났으며 당시로서는 비교적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1941년 7월 23일 18세의 어린 나이에 독일군에 입대했습니다. 그 후 그는 하노베에 위치한 제18 경포병보 충사단에 배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같은 해 8월, 이 청년은 제3포 병연대 제3포대에 합류하기 위해 프랑스로 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그의 대담함과 잔인함으로 인해 하이에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는 세베를로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도전적인 태도와 상사에 대한 잦은 불쾌한 발언, 그는 구타와 강제 노역을 포함한 신체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원에 6개월 동안 머물러야 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가족의 수학을 돕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젊은 독일인의 군 경력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진실은 가장 피비린내 나는 장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43년 10월 세베를로는 브런즈윅에서 부사관 훈련을 받았지만 몇 달 후 본래 소속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부대의 주된 임무는 임박한 연합군의 징역으로부터 북부 프랑스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베르로는 노르망디에 도착하여 오마하 해변에 주둔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훗날 암울한 전설이 되었다. 1944년 중반 연합군 전선은 프랑스 북부 해안에서 수행될 대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오버로드 작전은 양측을 합쳐 20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참여한 야심찬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의도는 그 지역을 통해 침투해 유럽 대륙의 자국에 깃발을 꽂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프랑스 수도를 향해 진격하여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독일군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제3제국을 억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작전은 추축국을 격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먼저 상륙을 해야 했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14년 6월 6일 현대 역사상 가장 엄청나고 피비린내 나는 무장 상륙 작전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연합군 병사가 오버로드 작전의 상징인 히긴스 보트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군인들은 방금 죽은 동료 군인들의 피로 점점 붉게 물든 얼음물을 보았습니다. 노르망디에서의 처음 몇 초, 특히 오마하 해변에서의 몇 초는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모래 언덕 반대편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독일군이 있었고 그들은 최고의 무기고를 이용해 독일군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여기에는 MG-42 기관총, 야포, 그리고 대공령 탄약을 모래 위에 쏟아붓는 회전식 대포가 포함되었습니다. 오마하 해변은 제2차 세계대전 서부 전선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제3제국은 75mm 포와 대량의 탄약을 갖춘 8개의 방어 벙커를 건설했습니다. 이 방어선에는 대전차 무기 18개, 로켓 발사 박격포 수십 개, 기관총 둥지 85개, 포탑 6개가 있었습니다. 독일 국방군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군 5개 중대가 해당 지역에 배치되었으며 저항기지라고 불리는 전략적 요새 15곳에 집중 배치되었습니다. 하인리히 세베를로는 이 요새 중 하나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그의 임무는 오마하 해변의 사분면을 통해 진격해오는 연합군 전대를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소총, 기관총, 박격포, 소형 포병대를 조합하여 프랑스의 모래를 타들어가고 뒤흔든 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세베르로는 히긴스보트 상륙장에서 약 4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해안으로 다가오는 검은 점들의 바다를 목격했습니다. 젊은 포수는 온 힘을 다해 MG-5V를 움켜쥐었다. 공격을 격퇴하는 것 외에도 상관을 보호하고 적에 대한 사격을 조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위치에서 오마하 비스트는 바위, 좌초된 배, 심지어는 동료의 시체 뒤에 숨어 피난처를 찾으려는 수백 명의 군인을 섬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414년 6월 6일 새벽, 연합군 최초의 함선이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했고 함선의 정문이 내려지자 수천 명의 군인이 벙커로 향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세벌로는 새벽부터 HGH 기관총을 쏘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정신분열적인 하루였고 젊은 독일인의 눈은 요새 앞에서 크게 굴러갔다. 그는 히틀러의 전기톱 소리 앞에서 무리가 달리고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세베를로가 나중에 회상한 바에 따르면 그는 어느 순간 총격을 멈추고 시체가 흩어져 있고 피로 붉게 얼룩진 해변을 내려다보며 숨 쉴 틈도 없이 100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 젊은 미국인을 보고 맑은 날 그의 얼굴을 잠깐 보았고 그의 손이 영원히 피로 얼룩져 있을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오마하의 야수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9시간 동안 총통의 적에게 13,000발이 넘는 총알을 퍼부어 그 누구도 자신의 위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동시에 그의 부관은 그에게 생사의 유일한 장벽은 자신이라고 소리쳤다. 연합군이 요새에 도달하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었고 총에 맞는 것보다 더 나쁜 운명이 많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반가쇠를 당겨 지평선에 나타나는 모든 실루엣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오마하 해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세베로는 침략군을 섬멸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방어선을 살펴볼 때까지 현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합군의 진격을 저지했지만 제국 해안선을 따라 있던 대부분의 벙커와 요새는 함락되었습니다. 그의 사분면 주변에는 연기를 내뿜는 탱크와 빈 벙커가 있었고 그는 이미 나치 후방 경비대와 미군 사이의 전투에서 나오는 함성과 총격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싸움을 기억해내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아직도 해변에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중반쯤에는 기관총 탄약이 소진되었고 세버리 세벨로는 오후 3시 30분까지 볼트 액션 소총으로 400발을 더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동맹군은 마치 강력한 가미카제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동지들이 죽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이 계속 전진했습니다. 세베를로 부대의 생존자들은 후퇴를 시작하여 콜빌 쉬르메르 마을로 피난했고 다음 날 그곳에서 항복했습니다. 세벌로는 처음에 전쟁 포로로 미국 보스턴으로 보내졌습니다. 1946년 12월 그는 도로 건설을 위한 강제 노역을 하기 위해 영국 베드퍼드셔로 이송되었습니다. 세베를로의 아버지가 영국군 당국에 농장에서 일해달라고 편지를 쓴 후 세베를로는 1947년 3월에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세베를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고 반복적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그는 나치로 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군인 베르마흐트에 속해 있었고 국제조약에 따라 어떠한 전쟁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베르마흐트의 교리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고 오마하의 짐승이라는 별명을 받아들였습니다. 2004년 인터뷰에서 1944년 6월 6일에 몇 명의 동맹군을 죽였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최소한 1000명의 남자가 있었고 아마도 2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몇 명의 남자를 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생각만 해도 토하고 싶어져요. 2년 후 세베를로는 8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무기와 제3제국과의 연관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총알낭요 HGA의 할머니 마시네겐 게베오 5구, 마시네겐 게베오 5구 또는 HGA라고도 알려진 이 기관총은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 제국군의 표준 중기관총이었습니다. 원래는 히람 맥심의 1884년 막심 기관총 디자인을 개량한 것이었으며 전쟁 중에 여러 가지 변형이 생산되었습니다. MG-08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 보병사단에서도 사용되었지만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주로 이류 부대로 전락하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흉측한 MG-42로 대체되었습니다. 독일 소총위원회는 1889년에 조른도르프에서 맥심 기관총의 시험 발사를 시작했고 1892년에는 루트비히 르에베의 회사가 히람 맥심과 7년 계약을 맺고 베를린에서 이 기관총을 생산했습니다. 1894년 독일 제국 해군은 르에베의 맥심 대포를 주문했고 이를 계기로 개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해군은 이 연발포를 선박 갑판에 배치하고 상륙전에 사용했습니다. 1896년 르에베는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독일 무기 생산 공장 DWM이 대포의 산업적 생산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독일 제국군은 처음으로 맥심 기관총을 포병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했고 독일 예거 경보병 부대는 1898년에 이 기관총을 시험해 호평을 얻었습니다. 1899년에는 6개의 기관총으로 구성된 독립분견대가 기병대와 함께 행군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이들의 임무 중 하나는 말이 끄는 마차에 장착된 포병포를 향해 총알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는 DWM으로부터 한정된 수량으로 MG99와 MG01 맥시 기관총의 개조 버전을 인수했습니다. MG99는 MG08에서도 표준으로 유지될 썰매 마운트를 도입했고 MG-연길은 가벼운 스포크 휠을 추가하여 무기를 밀고 당길 수 있게 했고 이로 인해 이동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1903년까지 독일군은 기병사단의 기관총 분견대를 11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MG-01에 대한 비판은 제한된 기동성과 기병대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부각했다. 그 무기는 치명적이었지만 운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WM과 슈판다우 아스날은 디자인을 더욱 발전시켜 무게를 7.7kg 줄이고 분리형 총 방패와 광학 조중이 옵션을 추가하고 바퀴를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1908년 슈판다우에서 생산이 시작된 인상적인 MG-08이 탄생했습니다.
독일군은 1904년 러일 전쟁에서 맥심 기관총의 효율성을 확인했는데 이 중 많은 수가 독일에서 수출되었습니다. MG08의 놀라운 성능이 명백해지자 독일 제국군은 기관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회에 추가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1912년에는 각 연대에 기관총 육정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인 1914년 중반까지 군대는 MG59 4411정, MG01 398정, MG98정, MG09 2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독일은 기관총에 사용하도록 공기역학적으로 개선된 총알을 개발했습니다. 무거운 스피처탄 또는 SS 파트론으로 알려진 이 발사체는 12.8mm 금속 재킷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는 약 4,700m에 달했습니다. SS 파트론은 1914년 처음 도입된 이래 주로 공중전에 사용되었고 1918년부터는 1차 세계대전 후반에 보병 기관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15년에 도입된 제1차 세계대전 초기의 개량형 중 하나는 특허로 보호되는 비커스 발명품인 총구 증폭기였습니다. 덕분에 MG08은 발사 속도에서 분당 600발에 달하는 반동 증폭기를 탑재한 영국과 러시아의 대응 기종을 따라잡았습니다. MG08은 항공기에 맞게 개조된 버전도 있습니다. LMG는 루프트 마시네겐 게바이오 5915의 약자로 HG59의 경량화 및 냉각 버전이었습니다. 공중에서 슈판다우 병기창에서 항공기용 고정기관총으로 개발되어 1916년에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MG0815는 일반적으로 항공기 카울링에 동기화된 고정기관총으로 쌍으로 설치되었으며 조종사가 프로펠러를 통해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보병용 MG5925에 사용되던 스톡, 권총형 손잡이, 바이포드는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슬롯형 냉각 재킷이 있어서 배럴 주위로 공기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었고 이로써 배럴을 냉각할 수 있었습니다. MG0815 수싱이 후면에 위치한 장치는 조종사에게 남아있는 탄약의 양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개선점은 클링스트롬 메커니즘으로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한 손으로 기관총을 장전하고 장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로펠러를 손상시키지 않고 기관총이 날개 사이로 발사할 수 있게 해주는 동기화 장치는 항공기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스위칭 기어로 구성되었습니다. 몬스터의 첫 번째 진화형은 MG42의 직계 전신인 베스티얼 MG34입니다. MG08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협상국의 악몽이었지만 독일 제국에 승리를 가져다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강이의 독일은 MG5를 MG13으로 교체했는데 이 소총은 특이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더블 크레센트 트리거였는데 모드 선택기가 필요 없이 발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반가쇠의 윗부분을 누르면 반자동 모드로 발사되고 아랫부분을 누르면 전자동 모드로 발사됩니다. 이 기관총은 2차 세계대전 직전인 1930년에 실전에 투입되었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모델인 MG34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에는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운 의문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전쟁에서 패한 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기관총을 개량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라인메탈 보르시히와 같은 스위스 회사의 주주로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이 회사들은 아돌프 히틀러의 제3제국을 위한 혁신적인 무기를 문제없이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관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의 설계는 1934년에 승인되었고 이듬해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사실상 최초의 범용 기관총이 되었습니다. MG34는 가스 작동식 회전 볼트 기관총이었습니다. 반가쇠를 당기면 볼트가 앞으로 나아가 무기의 총구에 닿으면서 롤러의 안내를 받으며 홈을 따라 회전하고 그 지점에서 닫히고 발사됩니다. 총알이 빠져나가면서 발사가스가 총신을 약간 뒤로 밀어 볼트를 풀고 이때 사용한 탄약통을 제거하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공냉식 배럴은 빠르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기의 뒷면을 90도 회전시켜 대체했습니다. 이를 통해 몇 초 만에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으로 빠른 제거 및 교체가 가능해졌으며 차량 내부에서도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뜨거운 배럴은 카트리지, 도구 또는 성면 장갑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운반을 위해 무기를 반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해당 종류의 기관총 중에서는 매우 컴팩트하여 공수부대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이 반가소에는 더블 반가쇠를 사용해 자동 및 반자동 발사가 모두 가능했으며, 초기 버전에서는 발사 속도를 분당 400에서 1000발 사이에서 조절할 수 있는 속도 감소 장치가 있었지만, 이 기능은 곧 폐기되어 분당 800에서 900발 사이에 고정된 발사 속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권총 손잡이 위쪽에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무기 뒤쪽에 볼트로만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특이한 특징은 무기를 분해하지 않고도 스톡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차량 내부나 요새와 같이 스톡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에서 총의 길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7.92/57mm 구경의 포탄 50개가 들어있는 벨트로 장전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이 포탄들을 연결하여 최대 300개까지 장전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프는 상자의 왼쪽에서 들어왔지만 필요한 경우 오른쪽에서 공급하도록 공급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무기에는 상부를 교체하여 이미 독일군에서 사용하던 더블 드럼 탄창을 부착할 수 있는 부속품이 있었지만, 사용 유지관리 생산이 복잡해 금세 폐기되었다. 경기관총인 MG34는 배럴의 시작이나 끝에 부착할 수 있는 바이포드를 사용하여 사용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왼쪽에는 50발들이 탄띠를 보관하는 용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에서 지속적인 사격이 필요한 상황, 예를 들어 공격 후 임시 방어 위치에서 사용하거나 군대에 대한 장기간의 엄호를 제공하는 경우 300발 탄약 수송 상자도 사용되었습니다. 가벼운 구성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던 것처럼 무거운 구성도 효율성에 있어서는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어용으로 기관총은 라페트라고 불리는 삼각대에 부착되었는데, 이 삼각대는 각 발사마다 약간씩 뒤로 움직여 무기의 반동을 효과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반가쇠는 레버를 통해 아래쪽 반가쇠에 연결되었습니다. 삼각대에 고정되어 있기는 했지만 총신은 정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총신의 지지대를 기울여 지속적인 사격 후 무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삼각대에는 배터리가 내장된 광학 조중이를 장착할 수도 있었는데, 이 조중이에는 야간 사용 시 조준선을 비추는 조명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조중령 덕분에 기관총은 최대 2500m 이상의 사거리를 달성했으며, 이는 모든 방어 위치에서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대공포 사용이 이 버전의 약점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분당 800에서 900발의 발사 속도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무기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며, 다른 무기들도 분당 1200발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출력이 낮은 카트리지는 가볍거나 낮게 날아가는 표적에 대해서만 보호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사이드카가 달린 BMY 오토바이부터 중형 판저 6 타이거 전차까지 사실상 모든 베어마프트 차량에는 하나 이상의 기관총 장착 옵션이 있었습니다. 목록은 사실상 끝이 없지만 모두 대공 삼각대와 비슷하게 MG34를 부착하기 위한 마운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동일한 커플링이 MG42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무기에는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거의 모든 옵션이 공급되었으며, 일반적으로 50에서 150발의 카트리지가 들어있는 벨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은 전쟁 탱크 내부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판처라우프 모델입니다. 이 버전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화된 재킷을 특징으로 했으며, 주포 또는 부조 종사 위치에 동축 마운트로 장착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사용하기 위해 개머리판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차량을 버려야 할 경우를 대비해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이포드 옆 승객실 내부에 보관했습니다. MG34로는 차량 기관총으로서의 역할 덕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효과적이기는 했지만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고 고품질 금속과 긴 가공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MG42의 후속 모델인 MG42는 사실상 모든 면에서 우수했지만, 차량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신 교체 시스템에 추가적인 측면 공간이 필요했고, 때로는 얻기 힘든 공간도 필요했으며,
차량의 총구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MG42가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MG34의 생산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주로 차량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연합군의 최종 무기 M2 브라우닝 기관총의 기원.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만이 뛰어난 기관총을 보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 특히 영국과 미국도 그들만의 무기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존 모세스 브라우닝은 미국 육군에서 채택한 다양한 총, 카트리지, 총 메커니즘을 설계한 미국의 총기 설계자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통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당시 가장 효과적인 기관총을 만들어내며 전설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1901년 브라우닝은 루이스 기관총과 유사한 기관총을 개발하는 특허를 취득했지만 그의 초기 시제품은 미국 육군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반동 재장전과 순행식 등의 발전을 활용해 모델을 계속 개발했지만 그때까지 존재했던 기관총보다 가벼운 기관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브라우닝에게는 전투에서의 이동성과 유연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브라우닝은 250발의 천탄창을 장착하고 분당 450발을 발사할 수 있는 42kg 기관총인 M1917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육군은 시험시연에 동의했고 브라우닝은 놀라운 정확도로 2만 발을 연속으로 2번 발사하여 기관총의 회복력과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육군 병기부는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대량 생산된 기관총이 루이스나 비커스와 같은 수준의 신뢰성을 달성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브라우닝은 두 번째 기관총을 꺼내 세 번째 시연에서 48분 동안 2만 1000발 이상을 발사했습니다. 마침내 확신한 미국 육군은 이를 주요 중기관총으로 채택하여 150그레인 평저 탄두를 사용하는 점 사명육 스프링필드 카트리지를 장착했습니다. M1917은 전쟁이 끝날 무렵 짧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보병에 대해서는 잔혹할 정도로 효과적이었지만 기관총은 다른 기관총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전차의 장갑을 뚫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소국영과 중국영에 견딜 수 있는 기체를 갖춘 융커스 JI 항공기를 도입했을 때 협상국 항공기에 장착된 기관총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브라우닝은 미래의 전쟁을 생각하며 경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구경의 탄약을 장착할 수 있도록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브라우닝은 윈체스터와 협력하여 기관총을 재설계하기 시작했고 윈체스터는 점25 구경대전차 소총용 총알을 개발했습니다. 50. 최초의 59경 기관총은 1918년 10월 15일에 시험되었습니다. 이 기관총은 분당 500발 미만의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 총구 속도는 초당 700m에 불과했습니다. 즉, 전반적인 성능은 전쟁 중에 사용된 기관총보다 낮았습니다. 약간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 무기는 무겁고 조종하기 어렵고 대인 공격용으로는 발사 속도가 너무 느렸고 장갑차에 대한 위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59경을 개발하는 동안 약 13.2 X92mm SR 마우저 1918 티게베어 대전차 소총과 탄약이 노획되었습니다. 독일 13.2mm 포탄은 총구 속도가 820m/s, 총알 무게가 52g이었고 25mm 두께의 장갑을 거리에서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230m 미국 육군 장군 존 블랙잭 퍼싱은 모든 카트리지를 설계 연구를 위해 윈체스터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설적인 총포 제작자는 유사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점호 구경 총알을 개량했으며 심지어 초기 발사 속도인 840m/s를 뛰어넘었습니다. 브라우닝의 노력으로 보병과 전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순행식 점호 구경 브라우닝 M9912 기관총이 탄생했고 항공기에도 적합한 버전도 있었습니다. 이 기관총은 1921년부터 1937년까지 실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관총은 가벼운 총신을 가지고 있었고
탄약은 왼쪽에서만 공급되었습니다. 실전 시험 결과 항공기나 대공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상 차량의 무거운 포신의 M1922를 사용하는 가능성이 고려되었습니다. 존 M. 브라우닝은 1926년에 사망했지만 1927년과 1932년 사이에 군은 이 설계를 S.H. 브라우닝 박사에게 넘겼습니다. M1921의 설계 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군대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려고 노력한 그린. 그 결과 독특한 케이스 디자인이 탄생했는데 이를 통해 총신과 슬리브를 바꿔 기관총을 7가지 유형으로 변형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수신기는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모두 공을 던질 수 있게 되면서 브라우닝이 구상했던 가볍고 다재다능한 디자인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1933년에 콜트는 M191과 M192로 알려지게 된 제품을 포함하여 여러 대의 브라우닝 기관총 시제품을 생산했습니다. 해군의 지원을 받아 콜트는 1933년에 M2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벨기에 회사인 예예스탈이 1930년대에 M2 기관총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워터 재킷은 없지만 더 두꺼운 벽과 공랭식 배럴을 장착한 변형 모델은 M2M4로 명명되었는데 이는 헤비 배럴의 약자입니다. 무거운 배럴의 질량과 표면적이 증가하면서 물 냉각의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상하고 부피와 무게도 줄었습니다. 기본 M2는 물 재킷을 장착한 상태에서 무게가 55kg이었지만 M2HB는 무게가 38kg이었습니다. 배럴 교체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에 Quick Barrel Change 수의 약자인 QCB라는 개선된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브라우닝 M2는 이미 다재다능함의 대명사였습니다. 모듈식 설계 덕분에 이 기관총은 미군의 주력 기관총이 되었고 브라우닝 M2의 경량 AN-M2 버전이 빠르게 개발되었습니다. 이 버전에는 육군 해군이라는 접두사와 27kg, 60파운드의 경량 배럴이 장착되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거의 모든 유형의 미군 항공기의 표준으로 적용된 59경 항공 기관총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거의 모든 미군 항공기에 탑재되었던 브라우닝의 공랭식 .39경 기관총 설계가 대체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브라우닝은 효과적인 서방 군사공학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그 유산은 오늘날 대부분 군대에서 사용하는 기관총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독일 AGH2의 새로운 버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